투데이 핫경제입니다. 11일 관서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48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가량 줄어들면서 12개월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전체 조업일 수가 전년 동월보다 이틀 많다는 점에서 월간 수출액이 12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목전에 두고 수도권 전세 가격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11일 부동산 R114가 아파트 월간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월 달 수도권 전세 가격은 0.02% 올라서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연초에 5에서 6%대였었던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3에서 4%대로 내려오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어났고 갈아타기 수요가 함께 맞물리면서 전세값 회복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00여 기업 30만 임직원이 이용 중인 선물24가 지난달 7일 추석을 맞이해서 오픈한 선물24 for 추석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선물24 for 추석에서 제공 중인 4천여 개 선물 품목 가운데서 가장 많이 주문한 상품은 한우 선물 세트로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11일 OECD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OECD 회원국의 실질 GDP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털어내고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서 경제 규모가 5.9% 늘어나서 반등폭은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 규모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5박 7일 동안 숨가쁜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인도 뉴델리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가 인도 태평양에서 글로벌 전체로 그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번 순방의 경제적 성과와 함께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원 부국이며 제조업 성장 속도도 빨라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의 유망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이들 정부의 제조업 부국 정책이 결합되면서 두 나라는 이제 세계적 파워하우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경제 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그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였습니다. 5박 7일 동안 무려 20개 국가 정상들과 정상회의 등등을 연속해서 하면서 이제 어제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도 많은 나라 이름들이 나오고 그래서 헷갈리는 것도 있을 텐데요. 동남아, 아세안 등등을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봐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2년 연속 한 아세안 G20 정상회의를 참석한 거고요. 한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모두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한 아세안 그리고 인도 G20 정상회담 그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아세안 정상회의와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사실 국제사회에서 참 무게감 있는 다자 협의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무게감 있는 다자 협의체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글로벌 중추 외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자 협의체에서 이제 올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이제 아세안 플러스 3랑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한국의 그 글로벌 중추 외교와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네. 그리고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기여와 역할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셨는데. 이번 회의는 이제 그러한 이 한국의 글로벌 연대와 협력에 대한 기여를 재확인하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한국이 이런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여를 할지 역할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국제사회로부터 이 한국의 외교가 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많이 정폭이 되고 그리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기대, 이미지가 이제 많이 격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북한 문제를 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라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의제로 올리고 또 이제 이런 북한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핵 문제가 이제 비단 이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세안 국가에게도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이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의 어떤 문제로서 이제 부각을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북한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에서 이제 디리스킹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 안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 필리핀 FTA를 체결한다든지 인도네시아랑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한 MOU를 많이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후 이제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해서 이제 좀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말이면 이제 엑스포가 결정이 되는데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이제 그 글로벌 차원에서 뭐 남미라든지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 많은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그런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세안을 넘어서서 글로벌로 우리나라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부산 엑스포 외교 활동까지 유치 외교 활동까지 활발하게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 개별 국가로 한번 가보면 이번 아세안 정상회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죠. 수교 50주년. 지나온 50주년 그리고 앞으로 미래 50주년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나갈 미래 발전 50년을 위해서 많은 이제 협력 협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협력을 맺는 과정,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지금 23년 현재 경제가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년 전과 23년 후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경기적 전환이라기다, 기술적 전환, 뭐 이런 일시적 전환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른 국면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23년 이후에 놓이게 되는 그 변화된 국면은 소위 탈세계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 그리고 뭐 넥스트 차이나 이런 어젠다가 지금 던져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달라진 구조 속에 우리는 뭔가의 대응책을 네.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탈세계화다.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 네. 그럼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파트너십과 달라진 파트너십을 또 가져야만 하는 네. 상황인 거고요. 네. 또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에요. 네.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를 의존하고 있다가 그 밖에 다른 나라로의 생산 기지의 이동을 네. 필요로 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이런 것과 함께 같이 맞물리는 것이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네.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시는 네. 거니까 비단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 우리가 해당되는 거죠. 다 해당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 체계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건 정권을 구분하지 않고 네네.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거대한 숙제를 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앞에 말씀드렸었던 공급망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 2차 전지 잘해요. 네. 반도체 잘해요. 그러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반도체에 들어가는 팔라듐 소재 우리 하나도 안 납니다. 네네. 히토리오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기적인 관점에서도 네네. 2022년부터 찾아온 초인플레이션 시대. 지금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과제예요. 네네. 물론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한국은행 관점에서도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절함으로써 네. 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재정부 관점에서도 기획재정부 관점에서도 노력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나 부품이나 혹은 완제품도 안정적으로 조달받도록 더 값싼 과일이나 채소를 조달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물가 안정에 상당한 기여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숙제들이 앞에 딱 놓여져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질문은 어쨌든 인도네시아와 네네. 어떻게 전략적인 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까라는 과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네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함께 정말 말 그대로의 인구 대국이죠. 네. 근데 23년 올해가 굉장히 재밌는 해인데 인도의 인구가 네. 중국의 인도를 추월하는 지점이에요. 네네. 올해가. 네. 그러면 인도의 인구가 당장 내년부터는 1위 대국이고 네네. 중국은 2위로 밀려나고요. 3위는 미국이고 4위가 인도네시아인데 네.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물론 인구가 모든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탈세계화와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중국을 떠나서 세계 공장이 이전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등지가 될 겁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런 주요 국가들과 공급망 관계 혹은 생산 기지로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긴밀히 가져가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 탈세계화라는 국면에서 방위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네네.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산업의 어떤 이 차별화된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또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유한다든가 네. 또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입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노동력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네.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다른 구조적 환경에 놓이게 될 때 함께 뭔가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네.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정말 그야말로 글로벌 외교, 안보, 경제의 판이 변하는 시대, 그런 구조적인 전환의 시대에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동반자적 관계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야말로 세계 4위 인구 대국. 이번에 이제 양국 통상장관들이 MOU 협정들도 여러 개 하고 네. 무려 22개나 인도네시아와 이제 MOU들이 체결되고 했는데 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등등에 대한 MOU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양국 간 산업협력 MOU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첫 번째로 강조할 것은 단연 모빌리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시장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거. 앞에까지는 이제 국제 정세라는 관점, 경제 구조라는 관점에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산업 관점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죠. 그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빌리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가고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또 기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혹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해나갈 것들이 많이 있겠고, 지금 제시된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 소울 파킹, 모빌리티 영역에서의 MOU 체결이 좀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인데, 당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감소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간을 메꾸는 노력이 소위 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원전 수출 산업협회와 원자력 협회가 양자 간의 인력 양성 협력이라든가 원전 정보 교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MOU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네. 산업연구부와 산업부와 간의 순환 경제를 위해서 생물 자원, 바이오 연료, 원료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하면은 보통은 뭐 대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것이 바이오 연료로의 바이오 에너지로의 전환을 또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문별로 MOU가 체결되고 있고요. 자동차, 철강 등에서 기술 개발이나 투자 촉진 협력도 있고, 또 K 농기 자재 수출 기반도 마련하고, 그 밖에 인프라, 인력, R&D, 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뭐 할랄 식품 협력이라든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정보 공유와 관련된 협력이라든가 또 특허 우선 심사 협력 같은 것들,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만한 것은, 그러니까 MOU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 그대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후속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이 하나하나의 계약을 성사하는 거냐, 아니면 MOU를 체결하는 거잖아요. 각종 뭐 다른 어떤 언론들을 보면 MOU 체결이 무슨 성과냐, 그리고 MOU 체결 이후에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그것은 우리 기업들이, 민간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그 다음 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셀지 외교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많은 국가들과 많은 산업에 걸쳐서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와 약 22개 분야에 걸친 MOU를 체결할 정도로 이제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점점 협력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또 인구와 자원이 많은 대국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양국의 통상장관이 이제 FTA에 서명을 함으로써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1년에 서로 합의를 끝내고, 이제 이번에 한국, 필리핀 FTA 자유무역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FTA 타결을 선언하고 서명을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필리핀과 지금 FTA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FTA에서 22번째 FTA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으로 보면 이제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5번째로 이제 양자 FTA를 맺었는데요. 사실 이제 FTA라는 게 그 FTA를 체결하면 모든 상품 부분에, 교육 부분에 관세가 철폐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다자 FTA를 추진하잖아요. 체결하면 예를 들어서 한아세안 FTA를 추진했을 경우에 체결했는데, 그 부분, 거기에 다자 체제에서 이제 FTA를 추진하면 이 관세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FTA의 활용률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 FTA를 추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리핀과 FTA는 기존의 한 아세안 FTA와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체결한 이 RCEP,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이제 필리핀도 들어있고 한국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활용률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한 필리핀 간의 FTA로 인해서 보다 더 FTA 활용률이 더 증가되는. 그래서 이제 통계로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94.8%의 관세 철폐를
이끌어내는 네.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볼 게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요. 네. 사실 아세안에서 이제 필리핀은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필리핀을 가보면 대부분 이제 일본 차들입니다. 네. 일본 차가 대부분이고 한국 차를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보면 이제 일본이 이제 82.5%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보면 이제 미국이 7%, 중국이 6.4, 이제 한국이 2.5% 수준으로 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일본 차가 대세입니다. 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한 필리핀 FTA를 통해서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관세철폐는 향후 이제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을 상승을 시켜서 향후에 이제 일본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 거대한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좀 위치를 좀 더 상승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트렌드가 친환경 자동차로 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폭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이런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5년 이내 뭐 철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제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자동차 산업에서의 우리가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지역적이지만 이제 바나나도 이제 관세 철폐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저렴한 마트에서 좀 저렴한 바나나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FTA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나나 가격이 더 싸지는 거냐 했더니 진짜 30% 정도 더 싸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바나나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큰 자동차 시장까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성장 탄력이 이렇게 있는 시장이 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세안이 큰 생산 기지자 소비 시장으로 등장한 지가 이제 꽤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생산 소비 의존도가 꽤 컸었잖아요. 이거를 다변화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아세안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인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서 두 나라를 합하면 그냥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중미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전략,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 아세안 국가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대상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면 1위가 반도체고 또 2위가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 그밖에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인데 역시 자동차 분야에서의 수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워낙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유통 체인을 거의 꽉 잡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 영업망을 뚫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필리핀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해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상반기 동안에 자동차 판매량, 시장 규모를 쭉 보신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50만 대가 넘습니다. 태국도 40만 대가 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그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꾀한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상당히 기회가 많이 놓여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 아세안 국가들은요. 워낙 우리 한류 컨텐츠가 많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그 동경 그리고 호의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보여준 여러 제품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그밖에 여러 뭐 주택이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전 산업에 걸쳐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한류 컨텐츠를 통해서 이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동경을 산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일본 영화를 동경하고 미국 어떤 문화 컨텐츠를 동경할 때
그 컨텐츠에서 나온 청바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 청바지를 사 입고 예, 싶고 예. 같은 관점이에요. 네네. 결과적으로 우리 한류 컨텐츠의 주역이 되는 소위 아이돌이라든가 여러 플레이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제품들, 그런 제품들에 대한 이미 동경의식이 밑바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관계만 제대로 형성하고 제도적인 기틀만 마련한다면 놀라우리만큼 그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G20 정상회의라든가 각국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가져가는 건 상당히 우리 경제로서는 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23년 이 지점 보면 중국 경제는 계속 꼬꾸라지고 있고요. 네네. 일본 경제는 반짝 괜찮았는데 다시 어려워집니다. 아하. 네. 독일 경제는 올해 역성장합니다. 예. 미국 경제는 23년 끝자락 24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모습들이 나타날 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요국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국가들과 같이 경제 구조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 구조죠. 네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도 뭔가의 대응책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아세안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뭔가에 좀 이런 어려운 늪에 빠져 있다가 네, 늪에서 네. 벗어나는 어떤 돌파구로서 좀 이런 계기가 작용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네.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기지 또 소비 시장으로서의 돌파구 역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관세가 5%가 바로 철폐된다고 하고 5년 내에 다 대부분 없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자동차라든지 여러 품목의 큰 수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도 밝혔듯이 공급망 분야 핵심 광물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이제 필리핀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자원 대국이더라고요. 뭐 전기차에 들어간 니켈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도 보유량이 세계 2위, 코발트도 세계 4위 뭐 이렇게 있는데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이런 협력은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국제 경제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교역이나 무역에서 이제 뭐 상호 의존이 증대되고 또 특히나 이제 중국이 이제 거대한 경제인데 중국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과 한국이 관계가 좋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과 한국이나 뭐 이제 그 의존하는 국가와의 관계가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 그 국가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시대는 경제와 안보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경제와 안보를 같이 보는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이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차세대 그리고 신기술, 핵심 기술을 위해서 이제 공급망 이제 특히나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그걸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중국과의 만약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 저희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변화가 필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네. 이런 핵심 광물, 뭐 예를 들어서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매장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안정적인 공급망 수급 이런 걸 네.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제 재밌는 게 올 3월 이코노미스트에 그 실린 특집 기사에 보면 이제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의 주요 14개국을 뽑아서 이제 오토너티브에 대한 오토너티브와 그리고 아시아를 합친 알타 아시아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특화된 부분, 뭐 기술력이라든지 물류, 뭐 지원, 임금 부분의 부분별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다른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의 부분별로 이제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공급망을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자원 부국들과 자원 대국들과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탄소 중립이나 원전 분야 이런 새로운 분야 협력까지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이 넓어졌다, 바뀌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외교 기조도 변화돼 있고 외국에서의 평가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번 그 한 아세안 그다음에 한 그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안보 협력, 그다음에 경제 협력 외교 이렇게 해서 지평을 아세안에서 글로벌로 넓히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니켈 말씀하셨는데요. 니켈 우리 2차 전지 강국이라고 하지만 니켈 없으면 2차 전지 못 만들거든요. 우리 중국의 요소를 97.7% 의존하던 때 요소 공급 차단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렸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건 요소 공급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대한 공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 2차 전지 자동차와 같은 주력 산업, 이런 주력 산업의 어떤 원자재를, 부품을, 소재를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하다가 100% 가깝게 의존하다가 네.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네, 아닙니다. 네, 한일 그렇죠. 무역 전쟁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말 그대로 이 탈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에 더 놓일 수 있는 환경에서 네, 네. 자원을 완전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경제가 아니라 이게 또 안보거든요. 네, 네. 우리 방위 산업도 강자지만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나 부품 역시 우리나라 안에서 구성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네. 다 해외로부터 조달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중국에만 의존을 하다가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하면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분산인 거죠. 한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원도 안정적으로 여러 분산해서 조달받는 체제. 우리 수출도 역시 중국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나라에 대한 고른 수출 분산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 국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네, 네. 어떤 특정 국가가 침몰한다고 같이 침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앞서 제가 독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독일 경제가 2023년에 역성장하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할 것으로 IMF가 전망하고 있는데 네, 네. G7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입니다. 역성장하는 나라. 네.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23년에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수출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네. 많은 에너지나 자원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로부터 자원 공급 못 받고 네, 네. 중국에 수출할 만한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더군다나 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독일처럼 가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도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가 독일과 유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국면이고요. 23년 현재 경제가 이 국면에 우리가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원 안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살피는 거고 안보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분야에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하나의 어떤 평론가로서 네. 평론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공급망의 다변화와 아울러서 안정화 측면에서도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지나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로 향했었죠. 10일 지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게 있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하면서 약간 김이 빠진 거 아니냐, 공동성명이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결과물이 제대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했었지만 예상을 깨고 공동선언을 도출하기도 하고 나름의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G20 정상회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정상회의 이어서 앞으로 남은 과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코모로 등 여러 나라의 정상들을 윤 대통령이 이어서 만났는데요. 이제 G20 정상회의 과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했는데 그 주요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G20 정상회의는 이제 인도가 개최한 인도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국가로서 주도해 나가려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G20 정상회의에 나오는 이제 아젠다들이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협력,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중추 외교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목적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첫날 세션에서 하나의 지구라는 세션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서 좀 이 역량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국가들의 녹색 사다리가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제 녹색 기후 기금에 이제 3억 달러를 공유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뭐 청정 에너지라든지 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 협력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다양한 기여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3세션에 이제 참가를 해서 이제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기여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재건에 들어갔을 때 한국이 이제 이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우고 또 그러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기여와 그리고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외교를 추진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3억 달러를 이제 무상 지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고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유상 지원으로서 20억 달러를 제공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2030 부산 엑스포가 가장 중요한데 11월 말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뭐 코모로라든지 방글라데시 그리고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런 다양한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을 촘촘하게 일정을 소화해서 한국의 엑스포 개최에 대한 그들 국가들의 지원을 당부한 것이 이제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크라이나에 이제 3억 달러, 그다음에 20억 달러 순차적으로 해서 약 3조 정도 되죠. 이건 아마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위상에 걸맞는 어떤 국제사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일 텐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여하면서 어떤 외교, 안보, 경제 역량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측면일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 겁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도 또 중요하고요. 또 재건 사업에 많은 우리의 인풋을 가져가는 그것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국제사회에서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지위로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소위 우리도 또 가져가야 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엑스포죠. 부산 엑스포. 결국 이 엑스포에서 우리가 우리 한국으로 유치를 하도록 부산 엑스포로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을 또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행보가 또 작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크라이나는 정말 세계적인 자원 강국입니다. 식량 자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해바라기 CU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계 1위, 밀 뭐 다 대부분이 5위, 6위, 7위 정도 하는 곡물 공급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식량 안보라는 문제라는 것을 또 생각해봤을 때 또 좋은 전략적인 파트너십 국가로서 성장한다든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이 탈세계화로 전개되는 세계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 하나의 이 서방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중요한 지역으로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크라이나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 그 자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네. 이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라는 또 네.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지원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네. 또 우크라이나 혹은 우크라이나와의 동맹국들과 함께 가져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고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정도, 그렇죠. 단순히 외교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경제적 실리까지 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또 저희가 가장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고 중국의 리창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3국 간의 어떤 조정자 역할에서 이제는 어떤 주도적 위치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일, 한중 연쇄적으로 이제 회담들이 있었는데 한일 중 이런 관계 정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뭐 G20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불참을 했지만 네. 이제 힘이 빠질 거라고 처음에 네. 이렇게 예상들이 좀 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리창 총리가 G20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리창 총리와 51분간의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이 촘촘한 외교 일정 속에서 51분을 회담했다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상당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제 오염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서 이제 일중 회담이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51분 회담을 이제 양자회담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했고 그리고 G20에서는 이제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가기에 앞서서 이제 짤막하게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리창 총리와 환담을 나누는 등 이제 상당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가장 중시했던 것이 이제 한미 동맹의 복원, 네.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 개선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외교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되었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한미 동맹의 공고화라든지 한일 협력의 개선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이제 구축한 예. 그런데 구축하기 위해서 매진을 했죠. 이제는 이제 그런 한미일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었고 공고화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중국이 이웃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지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일중 협력 체계를 복원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균형 잡힌 외교를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한일중 회담의 어떤 협력체의 대활성화를 위해서 네.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추진하는 의지를 조정자에서 이제 주도적인 네. 어떤 그 역할로 네.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개최국이었던 인도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방산이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도는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네. 그리고 가장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가가 인도입니다. 네. 인도는 이제 인도양 남아시아의 거점 국가이고 또 이제 앞서서 이제 인구 대국이고 그리고 또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탈중국화를 하면서 이제 인도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 자체도 모디 정부가 이제 세 번째 내년에 선거가 있겠죠. 선거에서 이제 당선될 확률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3년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모디 정부가 이제 2047년 독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프라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이제 뭐 좀 이 개선할 점은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중요한 중점 파트너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안보적으로 그리고 방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도 이제 인도가 이제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리고 또 반도체 허브로서 이제 그 도약을 하려고 네. 모색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의 기업도 이제 많이 진출해 있고 특히나 이제 현대가 지금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네네. 현대의 차가 최근 이제 몇 년간 이제 판매가 많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분에서도 그 인도가 큰 소비 시장으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네.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도와의 협력을 좀 전폭적으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수많은 MOU 체결 그리고 FTA 서명까지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초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단순 MOU로만 그치면 의미가 적을 것이고 그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이라든가 이 G20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정도의 물꼬를 틔웠다. 그러면 이제 소개팅의 당사자들이 소개팅을 잘 해야 되겠죠. 네, 네. 우리 기업들과 공공기관과 협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갈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어떤 협력을 또 해 나가고 미팅을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세일즈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여정을 또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MOU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기업들의 역할이겠구나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과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일단 MOU를 맺고 FTA를 체결했으면 이제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었던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그 성과와 우리에게 남은 과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금융가의 9월 위기설이라고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위기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9월 위기설, 그 위기설이 나온 배경, 그리고 실체, 그리고 우리 경제가 과연 위기의 걱정을 안 해도 괜찮은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